예,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과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자, 일단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 뭐 도주의 우려도 있고 보복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습니다. 네네. 이게 2006년에 또 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 뭐 이게 2차 가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냥 그 범죄 사실은 그냥 강제추행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많은 어떤 부분들이 뭐 검찰이 어떤 정무 감각을 통해서 일부러 이 시점에서 영장을 뭐 청구한 거 아니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의도적인 영장 청구였으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안 됐겠죠. 예. 첫 번째 이게 2006년에 일어난 13세 미만의 강제추행 사건의 그 수사의 어떤 난이도는 예.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을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16년 전이니까. 예, 16년 전에 13세 미만의 예. 강제추행이라는 것은 뭐 신체 일부에 대한 어떤 유형력의 행사만 있어도 강제추행이 되는데 그런 증거라든가 그런 어떤 그 말의 신빙성을 확보하기는 쉽지는 않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 범죄 소명이 안 되었다면 뭐 예를 들어가 뭐 시간을 쟀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법원에서도 범죄가 소명이 되었고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우려를 좀 낮출 수 있는 뭐 나름대로의 어떤 가장 확실한 묘소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그 수사가 좀 어려웠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피해자가 신고를 한 건 2020년 예. 겨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수사가 좀 길어져서 혹시 이게 영장 청구가 좀 늦은 거 아니냐라는 일부 지적도 있었는데 이건 아니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영장 청구가 만약에 수사가 미진할 때 영장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범죄 소명이 없다. 더 조사해와 네, 뭐 더 조사해와 수사해와, 영장 예. 기각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법무부의 입장에서나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수사는 촘촘하고 탄탄하게 만들어서 범죄 소명이 되었을 때 영장을 청구하는 거고 그 시점이 마침 뭐 저 구속기간, 그러니까 수감 생활 만료 바로 직전이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다. 뭐 이렇게 말을 나올 수는 있는데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영장이 청구되는 시점 그리고 그 영장이 발부되는 시점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적법하고 의법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하고 영장이 인정 나왔으니까요. 사실 그럼 이런 사건에서 영장을 청구 안 한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영장이 나왔고 이 죄도 제가 봤을 때는 결코 만만히 볼 죄가 아니라 굉장히 엄중한 죄이기 때문에 예. 이런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 사건도 당시 2006년에는 최고형이 15년이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법원에게 최고형이 나올 수 있도록 검찰은 제대로 된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 좀 네, 좀 계속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죠. 차근차근히 좀 짚어볼게요. 일단 김근식은 지금 안양교도소에서 그대로 그 재판 때까지 수감을 계속 하는 건가요? 안양교도소 안에 이제 이게 사실 지금은 수감 생활이 마쳤으니까 자유의 몸인데 새로운 예. 사건으로 다시 이제 구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미결구금이라 그래가지고 미결구금. 안양교도소 옆에 있는 같은 동에 있는 구치소 에 어. 있을지 아니면 같은 어떤 교도소에 있을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제 법무부에서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예. 안양교도소에서 계속 수감을 한다. 하지만 이제는 미결구금에 있는 피해자 신분이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될 예정이고 이게 16년 전의 일인데 이게 공소시효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공소시효가 없어진 부분이죠. 이게 좀 법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예. 저 언론에서도 날짜가 다 좀 다르게 나오는데 정확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전에 예. 이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추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예. 그러면 2006년에서 7년을 더하면 2013년 9월에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2011년에 법이 하나 바뀌면서 예. 성폭행 범죄 중에 강간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한다라는 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예. 다시 2012년 12월 달에 예. 강제추행도 이 공소시효 배제 범죄에 들어와요. 강제추행도. 예, 들어오는데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예. 2013년 6월 19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은 개정되는 건 2012년 12월 18일 날 개정이 되는데 예. 그게 6개월 후에 시행되는데 강제추행이 들어가서 2013년 6월 19일 날 이 법이 시행돼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2006년부터 7년을 더하면 2013년 9월에 공소시효가 완성되는데 예. 2013년 6월 19일 날
강제추행의 공소시효가 배제되니 이제는 공소시효가 없어지는 범죄가 됐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2006년에 범한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6월 19일 날 법이 시행됐는데 예. 이게 9월 달이나 10월 달에 법이 시행됐으면 또 공소시효가 어떻게 됐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기준점이 법이 만들어진 날짜가 아니라 시행된 날짜 네. 기준으로 적용이 시행 되는 거군요. 날짜 기준으로 2013년 6월 19일 날 예. 그 시점에 공소시효가 완성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김건식이가 만약에 9월에 범죄가 끝나는 게 아니라 5월이나 뭐 4월에 범죄가 끝났으면 예. 사실 공소시효 배제에 걸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법이 만약에 6월 19일 날이 아니라 12월 이후에 9월 이후에 시행이 됐으면 예. 이 또한 공소시효 배제 범죄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만약에 이런 어떤 정치한 법리를 검찰에서 찾아내지 않고 경찰이 수사를 조금 미진하게 했으면 사실 김건식은 지금 의정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경찰과 검찰이 이 부분 칭찬할 만합니다. 정말 예.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그 어려운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 범죄를 소명하게끔 만들었다는 거는 예. 저는 뭐 그 검찰과 경찰이 정말 김건식에 대한 잘못된 행위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정의 실현을 하기 위한 첫 단추는 끼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너무 이제 수사를 제대로 해준 검찰과 그 경찰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지만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그 추가 범행에 대해서 앞으로도 다툼이 있을 것 같은 게 김근식은 교도소에 했다. 복역할 시절에 자기 범행 안 했다 이렇게 부인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모든 범죄인이 저는 자백하는 경우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사실 요 앞서 11명의 아동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본인이 이제 지명수배가 내려지니까 자수를 해서 어느 정도 수사에 협조를 했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알려지긴 사실 그 했었거든요. 자수도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기록을 알고 예. 있는데 갈 데가 없어가 자수를 해요. 그렇죠. 이제 예, 자기 얼굴 다 지명수배에 알려졌으니까. 다 알려져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친구가 이 김건식이가 외국에 도망갑니다. 필리핀으로. 예,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강제추행까지 하는 예. 그런 상황이고 그 사건에서 왜 수사에 협조했는 줄 아세요? 더 이상 그 자기가 자신이 뒤로 이렇게 물러날 데가 없어요. 이거는 증거가 워낙 명백해가지고 주위 사람들도 이게 아동 대상으로 성범죄자니까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명확하게 그 사건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건에 저는 마지막에 이게 25년까지 누범 가중이기 때문에 예. 2006년에 따지면 25년까지 가중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판결문 제일 마지막 판결문은 저한테는 너무나 아쉬운 대목이에요. 자수를 했고 수사에 협조했고 예. 그리고 범죄 사실을 다 협조했기 때문에 25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형을 15년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아까 구속영장 발부에는 첫 단추가 뭔가 하면 최소한 범죄의 소명이에요. 예. 최소한 범죄 소명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첫 단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대로 된 공소 유지에서 저는 죄값 있는 사람 죄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게 사실 원래는 경합 가중했을 때 형을 고려해서 사후의 형을 정할 수 있다. 이게 그 사법연수원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무슨 예. 말인가 하면 경합 가중이 뭘까요? 이게 두 가지 범죄가 저질러지면 예. 가장 중한 범죄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예, 이렇게 예. 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그 김건식의 15년을 받았는데 예. 누범 가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단 25년까지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15년을 아쉽네요. 받았다면 예. 경합 가중했을 때 최고형 누범 가중형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김건식에게는 10년 이상의 형을 검찰은 반드시 구형해야 되고 법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미성년자의 내일을 지운 범죄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냥 단순한 게 과거의 강제추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엄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최대한 법정형은 15년까지 가능한데 여러 가지 고려한다면 10년까지는 적어도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15년 최고형이 강제추행으로 내려진다고 하면은 김근식은 69세, 만 네. 69세 출소하는 걸로 이제 저는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만약에 10년이 내려진다고 하면 한 김근식이 59세? 출소하는 아니죠. 65세? 예. 예, 정도 되는 거죠.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라는 제가- 예. 약간 불안감이 예. 여기서 제가 또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형사 정책을 하는 사람이고 예. 형사 정책의 마지막 종국점은 시행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일을 만들어내는 일인데 조두순 출소했을 때 예. 법무부에 대한 비판 없었죠. 조두순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자 그 장소에 가게끔 했으니까.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떤 고민을 했는가 하면 사회적 처우라 그래서 제가 제일 고민했는 게 조두순 때에도 집에 가면 집에서 이렇게 SNS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채팅 앱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굉장히 부적절한 위험한 사태가 많이 발생해요. 그런 어떤 집으로 올 수도 있는 일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저녁 시간에 어떤 특정 시설에 들어가서 그 사람 행동을 좀 컨트롤하고 예. 그 사람이 그런 어떤 부적절한 행동을 못하게 하고 저녁에
순간적으로 무단 이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집에 있으면 그런 걸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가 갱생보호시설이란 말이에요. 그건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국가시설을 좀 포민하자라고 조두순 때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국가시설로 가는 것을 만약에 선택하지 않는다면 형사정책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무엇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출소하면 자유인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강남에 가겠다?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서울의 압구정동 가게 뭐 특정 지역을 말씀해가 그런데 어떤 번화가 지역으로 가겠다. 그 우리는 막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가는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까? 사실 의정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똑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앵커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위험한 사람 세상에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김근식의 뭐 나이랑 이런 부분을 계산을 했는데 요거는 유죄가 확정됐을 때 되었을 그리고 때, 법원의 선고가 내려졌을 되었을 때 때, 적용하는 기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김근식 자체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뭔가 이제 요걸 다툼의 여지는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이제 그 검찰과 경찰은 조금 더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을 해서 다퉈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그 국가시설 고민 뭐 이런 갱생시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것마저도 불안하니까 화학적 거세를 하는 건 어떠냐라는 이제 주장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화학적 보세요?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방금 앵커가 주신 이 부분 때문에 딱 10초만 제가 말씀을 예. 드리면 옛날에는 그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영상 녹화를 그 촬영해서 법정에 제출하면 증거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건 예. 헌법재판소가 이걸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나와서 진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법원과 검찰은 피해자에게 절대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럼요. 반드시 그거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아까 저 성충동 약물치료 제가 우리가 뭐 흔히 말 보호관찰이라든가 전자감독 장치라든가 성범죄자 알림이 이라든가 이런 거의 범죄 예방적 효과보다는 성충동 약물 치료가 확실하게 범죄 예방적 효과는 있는데 문제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아, 그 받는 사람이? 예, 받는 사람이. 또 지금은 김건식 그 2006년 당시에는 이러한 성충동 약물 치료의 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김건식이가 동의를 해야지만 성충동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더 큰 문제는 이거는 약물이잖아요. 그쵸. 그 순간만 약물이 들어가는 그 기간만 성충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적 의미의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무부에서 말하고 있는 치료 감호 제도를 도입하든 보호 수용 제도를 도입하든 제대로 형기를 마치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시설에서 이 사람의 어떤 위험성을 낮추는 거는 저는 아픈 사람 치료하는 것 인권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자유가 잠시 박탈되고 그 사람에게 치료를 해주고 세상에 나왔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것이지 이 사람이 그냥 세상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나와서 기억나시죠? 전자발찌 끊고 무고한 사람의 생명 2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도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과연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이냐 이 사람의 자유 박탈을 통해서 이 사람을 치료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 생명에 박탈되는 것을 각오하고도 세상 밖으로 나오게끔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좀 진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좀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일시적으로 묶어놓은 것이지 이게 완벽하게 사회로부터의 격리는 아니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 고민해야 된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엄단 선생, 승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